자,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험 문제를 같이 좀 이렇게 풀어보면서 문제가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될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고, 오늘 처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 파악하실 수 있고,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이 기존 우리 수업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지 같이 한번 복기를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2회 상하수도 기술사 문제 1교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이번 시험은 이번 시험 보신 분들 쉬웠죠, 그죠? 그죠? 최근에 문제가 계속 쉽게 나오는 경향입니다. 한 2년 이상 계속 쉽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 쉽게 나오면 나올수록 합격은 더 어렵습니다. 자, 문제 어렵게 나와야 합격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쉽게 나오면 다들 답안을 잘 쓴다는 거죠. 다들 답안 잘 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수험생들은 거의 우리 학원 출신이에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학원 내에서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은 답안을 쓰게 되고, 거기서 진짜 그 조금의 차이, 그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런 시험이 되다 보니까 쉬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쉬울수록.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거죠. 전반적으로 채점 기준이 이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합격자는 정해져 있고,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반면에 어렵게 나오면 못 쓰는 문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내가 아는 문제다 해가지고 쓰면 합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사 시험 본 분들, 합격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땄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열이 전부 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해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답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번 회차 때 많이 다뤘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모범 답안이라고 한 그런 답안들 가지고는 이제는 합격이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자, 1교시부터 보겠는데, 자, 1교시 13문제 출제되죠. 13문제가 출제되는데, 어차피 1교시는 3문제는 버리는 문제입니다. 항상 그래요. 3문제는 버리는 문제고, 처음 출제되는 문제라든가 그동안 출제가 안 된 또는 그 빈도가 낮은 그런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고, 나머지 10문제를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즉 자신 있는 문제 10문제 고르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아는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10문제가 안 되면 이제 9문제 정도 쓰고, 한 문제는 어떻게든 소설을 써서라도 근접한 답안을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교시가 점수가 제일 안 나오는 그런 교시죠. 1교시가 제일 점수 안 나오고 2, 3, 4교시에 1교시를 만회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자, 1교시 문제 보면 단답형 문제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한 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답안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죠? A4 용지에 몇 줄이죠, 이게? 22줄, 22줄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정리하면 됩니다. 단답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정의,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의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대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자, 먼저 1교시 하수도 인버트가 출제가 됐죠. 처음 출제됐습니다. 물론 인버트 하면 대충 쓸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 매놀이라든가, 그죠?
또는 관로 그 시설에서 우리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사를 주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인버트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인버트 하면 뭐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맨홀 접합할 때도 다뤘었죠, 그죠? 인버트. 자, 그래서 처음 출제됐지만 맨홀 접합 관련 문제로는 125회 포함해서 한 6회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맨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문제를 좀 풀어본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인버트. 자, 인버트를 설치하는 목적은 침전물이 퇴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건데, 퇴적하지 않게 하는 목적은 그런 퇴적물에 의해서 생물학적 반응으로, 현기성 반응으로 해서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맨홀 또는 관로 시설에 부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부식. 그리고 악취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인버트에 대해서 정의를 쓰고 그림 그리고 설명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목적, 인버트의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악취와 그 다음에 부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 출제됐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 써도 되는 문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특히 그 하수 설계 기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답안 요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네요. 악취, 부식. 제가 써놨네. 자, 다음 하수관로 악취 발생 특성 및 저감 방안. 1번 문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죠, 그죠? 자, 하수관로 악취는 128회 포함해서 6회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죠, 그죠? 그리고 답안 클리닉 하는 분들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악취라고 하면은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출제가 되는데, 하나는 이와 같은 관로 악취, 또 하나는 관로 악취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수 처리장 악취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유형을 문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하수 관로에 대한 악취죠, 그죠?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 그죠? 그 각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특히 이와 같은 문제, 악취, 이런 문제가 유발되는 내용이죠. 이런 문제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요령이 원인, 문제점, 대책, 그죠? 원인, 문제점, 대책. 이와 같이 대제목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정의 정확하게 내려주고, 개요에 뭐 문제점 같이 써줘도 되고요, 그죠? 그죠? 그리고 원인, 대책, 이와 같은 내용으로 쓰면 된다. 자, 특히 요 악취 문제 위에 인버트도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버트 내용을 끌고 올 수도 있겠죠.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자, 그리고 분뇨직 투입, 스마트 하수도, 그죠? 요게 연관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분뇨직 투입과 스마트 하수도를 제한사항 또는 별도 제목을 달아서 답안을 작성하면 좀 차별화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다음 3번 문제. 자,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아주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9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요.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고 합니다만, 이건 뭐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서, 그죠? 자,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 우리가 계획 우수량을 산정을 할 때, 그죠? 계획 우수량을 산정할 때 우리 합리식으로 강우 강도를 구하죠. 아니, 합리식으로 유량을 구하죠. 그 합리식 안에 강우 강도에서의 강우 시간을 우리가 유달 시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유달 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강우 지속 시간과 유달 시간 어떤 게 크냐에 따라서 지체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고 그 유달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 우수량 산정하는 내용 그 같이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상수도 수원의 구비 조건. 자, 요 수업 시간에 수원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자,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원에서 나올 문제 뻔하다. 수원의 종류, 치수, 그 시설, 그죠? 그리고 수원별 문제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표류수에 대해서는 저수지 유효 용량 산정하는 내용, 지하수에 대해서는 양수량 산정하는 내용, 그죠? 양수 시험 양수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강변 여과, 그리고 집수 매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유형화돼 있고 그리고 시설 기준, 설계 기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그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수원의 구비 조건으로 출제가 됐죠.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11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쓸 수 있던 문제고요. 자, 다음 상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옆으로 넘겨야 되네요. 자, 상수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유량 측정 방식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우리가 상수도 이송 시설 안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 부속 설비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밸브도 있고 펌프는 별도로 또 출제가 되고 자, 그 중에 유량계 쪽입니다. 자, 유량계는 그동안 5번 출제가 됐는데 주로 벤추리 쪽이 출제가 됐었죠. 자, 이번에는 전체 유량계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아주 상식적인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여러분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유량계 종류별로 해서 전자식 유량계, 초음파식 유량계, 그 다음에 벤추리, 차압식 유량계 각각에 대한 정의, 원리, 특징 이와 같이 쓰면 되는 문제죠. 자, 다음 터비디티 스파이크 6번 문제죠. 터비디티 스파이크. 자, 131에 포함해서 10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터비디티 스파이크. 우리가 이것도 물론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예상 문제인데 여과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과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세척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세척. 그죠? 자, 역세척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만 가지고 하는 세척이 있고 또 하나는 물과 공기를 가지고 세척하는 방법이 있다. 당연히 물, 공기를 같이 세척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이 높다. 효과적으로 세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 공기 세척은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 공기 세척이 가능하도록 하부에서 물도 공급해주고 공기도 공급해줄 수 있는 하부 집수 장치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역세척과 하부 집수 장치는 반드시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부 집수 장치, 물, 공기 세척이 같이 되는 하부 집수 장치는 스트레이너형, 유공블럭형, 그죠?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자, 자세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주 잘 출제된 문제인데, 자, 그 중에 역세척을 한 후에, 역세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역세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과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갈층이 있고 하부 집수 장치 있고 삼해상 수심 있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여과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하는데
역세척은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세척해서 빼낸다. 자, 물 공기 세척을 해서 이 탁질들이 여지에 붙어 있던 탁질들이 이제 탈리돼 가지고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데 충분히 우리가 그 물 세척으로 그 빼내지만 역세척 직후에 다시 여과를 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여과를 하는 거죠. 여과를 하게 되면 이 안에 남아 있는 잔류 탁질들, 교란된 탁질들이 같이 이쪽으로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이쪽 유출된다. 그게 바로 터비디티 스파이크다. 자, 터비디티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과지에 탁도 기준을 준수할 수 없게 된다. 그죠? 자, 그 여과지가 우리가 탁도를 관리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여과지의 탁도 기준 우리 줄기차게 외웠죠, 그죠? 95% 시료에서 급속 여과지 0.3 NTU, 반속 여과지 0.5 NTU, 개별지 1.0 NTU, 그죠? 자, 이 기준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러면 터비디티 스파이크를 어떻게 우리가 그 방지를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대책은 바로 시동방수, 그죠? 시동방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터비디티 스파이크를 설명하려면 역세척에 대한 내용 간단히 언급하고 역세척 시 발생하는 잔류 탁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동방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시동방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동방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터비디티 스파이크 문제는 시동방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7번 문제. 정수 처리 공정 중 침전지의 침전 효율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어, 116회 포함해서 11번 출제됐죠. 자, 이 문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루는데 우리가 침전지에서의 침전 효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되는 게 표면 부하율, 그죠? 표면 부하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표면 부하율로부터 침전 효율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자, 이 문제 단답형입니다. 자, 우리가 침전 효율을 구하는 게 입자의 입경별로 침전 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일정 경우가 있었고 입경별로 침전 속도가 다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림도 두 개가 나와요, 그죠? 식도 두 개가 나오고. 자, 단답형 문제입니다. 자, 입경별로 일정한 경우 그리고 다른 경우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요? 같은 경우입니다. 즉 입경별로 침전 속도가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경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한 페이지 우리가 다 작성할 수가 없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식만 간단히 써줄 수는 있겠죠. 그죠? 식만 간단히 써주는 형태로 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면 된다. 자, 다음 정수 처리 공정에서 오전 처리법의 장단점 및 유의사항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자, 이 문제도 아주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다. 자, 오전의 장점 그리고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단점하고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단점 및 유의사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21번 출제된 예상 문제고요. 그죠? 자, 유의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배오존이다. 그죠? 배오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잔류 오존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돼야 된다. 단답형 문제라서 뭐 많은 내용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죠? 오존 처리법에 대한 목적 그리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그 다음 장단점 해서 유의사항까지 해서 같이 작성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좀 더 빨리 쓴다
빨리 쓴다라고 하는 분들은 유의사항에 들어갈 내용 중에 배오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또는 오전 주입 방법, 그죠? 오전 주입 방법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양이 좀 많아지긴 하는데, 자, 주로 예전에는 서술형으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을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쭉 쓰면 되는데, 단답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장단점 정도의 좀 더 이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예상됐던 문제고요. 다음은 총산소 이동 용량 계수 KLA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산소 전달 속도식, 자, 산소 전달 속도식을 우리가 송풍량 산정할 때 답이죠, 그죠? 송풍량. 우리가 하수 처리에서 블로 용량 산정할 때, 즉 송풍량 산정할 때 이 내용을 다루는데, 그때 송풍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바로 산소 전달 효율이다. 이 A 값이죠, 그죠? 자, 이 A 값인데, 자, 그 산소 전달 효율은 우리가 그 산소 전달식 여기로부터 구하게 되는데, 물론 그 실험을 통해서 구할 때는 그 오프게스 측정법으로 해서 구하고요, 그죠? 자, 요 내용 이중 경막 이론으로부터 구합니다, 그죠? 이중 경막 이론. 자, 그래서 단답형이기 때문에 이중 경막 이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해주고, 산소 전달식, 그죠? 산소 전달 속도식 하고 그 안에 KLA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겠죠, 그죠? 총산소 이동 용량 계수다. 정확히 얘기하면 KL하고 A를 곱한 거죠, 그죠? A는 기획 접촉 면적이고요, 그죠? 자, 그래서 KL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묶어가지고 총괄 이동 용량 계수로 해서 구해서 쓰게 되는데, 자, 이 KLA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고 식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KLA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인자가 있었죠, 그죠? 영양인자들, 그죠? 자, 이 영양인자들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 높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다음 심층 포기법. 이게 처음 출제됐습니다. 자, 심층 포기법. 상기 심도 얘기할 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볍게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죠? 가볍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상기 장치를 설치를 할 때 수심을 5m 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폭기조의 수심이 유효 수심 한 4m 정도가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보통 4m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폭기조인데, 그 이상이 돼서 약 10m 가까이 깊게 우리가 수심을 만들어서 폭기를 하는 방법이 심층 폭기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부지가 작아지겠죠. 당연히 수심이 깊어지니까 부지는 작아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산소가 용해되는 이 용해 효율, 그죠? 산소 전달 효율은 수온과 수심과의 압력과의 관계죠, 그죠? 자,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물에 잘 녹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층 폭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산소 전달 효율은 높아집니다. 잘 녹아 들어가겠죠, 수심이 깊으니까. 하지만 수심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펌프의 양정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같이 커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자, 그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죠? 자, 하지만 그 수심, 그러면 10m까지 그러면 그 상기장치를 집어넣어서 폭기를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5m 이내에서 하게 됩니다. 즉, 폭기조는 수심이 이렇게 깊지만 상기장치는 중간 한 5m 정도에서 폭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폭기를 하게 되고,
밑에도 우리가 그 교반이 돼야 되니까 이와 같이 선행류를 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복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수심을 5m를 넘지 않는 이유는 5m를 넘게 되면 질소도 같이 녹아 들어갑니다. 산소만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소가 녹아 들어가는 속도도 같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후단의 폭기조에서 다시 수심이 낮아지니까 후단의 폭기조에서 녹아 들어간 질소가 다시 기포로 나오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슬러지가 부상을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층 뽑기를 할 때는 수심을 5m 넘지 않게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세 문제는 버리는 문제니까 그 중에 한 문제고, 질산화 내생탈질법 11번 문제 질산화 내생탈질법 출제됐는데 6회 출제된 문제지만 질산 내생 탈지법은 수업 시간에 아주 상세히 다루고, 그죠? 예상 문제고, 특히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강의 노트 내용 위주로 작성해도 충분하죠. 자, 질산 내생 탈지법, 우리가 하수 처리에서 질소를 제거하는 고도 처리 공법 중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물론 공법은 수도 없이 많죠.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그런 공법이 다 출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출제되는 공법은 정해져 있다. 바로 질산화 내생탈지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MLE라고 얘기하는 순환식 질소 제거 공정, 그죠? 즉 무산소조와 폭기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 더 출제가 되는 게 바덴포가 출제가 됩니다. 4단계 바덴포냐 5단계 바덴포냐 그 차이만 있지, 바덴포가 출제가 된다. 그 바덴포는 바로 MLE하고 질산내생탈지법을 합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질소 제거율을 더 높인 게 바로 바덴포다. 자, 요 세 개는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죠. 다음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 제도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제 운영사에 계신 분, 혹시 지금 운영사에 계신 분 있나요? 자, 운영사에 다니는 사람들 위한 문제죠. 자, 그 사람들한테 보너스 문제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 업무 대행 지침, 이걸 참고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 시공사, 설계사, 운영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운영사 분들의 이건 보너스 문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RT 솔리드 리텐션 타임이죠. 그죠? 저기 수소에서 출발하는 고속 전철이 아니고, 자, SRT. 이것도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고 예상 문제라고 우리가 다룹니다만 9번 출제된 예상 문제입니다. 그죠? SRT, 즉 우리가 생물학적 그 처리를 할 때, 하수 처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그죠?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 1차 침전지는 생략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되는데, 이게 폭기조가 되고, 그죠? 폭기조가 되고, 자, 1차 침전지도 그릴까요? 자, 그리고 이 2차 침전지가 된다. 자,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하는데, 각각의 반응조별,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차 침전지의 기능, 1차 침전지의 기능은 우리가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물,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물이라고 하면 뭐 침사물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이 분이겠죠, 분. 그죠? 자, 이 분을 제거하기 위한 게 1차 침전지다. 즉, 파티클, BOD, 뭐 SS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폭기조. 폭기조는 여기에 활성 슬러지가 들어있다. 그죠? 자, 이 안에 활성 슬러지가 들어있는데, 이 활성 슬러지는
일반적으로 물론 그 고도 처리하면 여러 가지 미생물이 같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유기물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종속 영양 미생물이 들어있다. 종속 영양 미생물, 호기성 종속 영양 미생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 미생물은 1차 침전지에서 넘어온 솔루블, 즉 용존 BOD, 용해성 BOD를 먹이로 먹고 자기 몸을 만든다. 즉 얘가 활성 슬러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침전지에서 고액 분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처리수에는 SS, 파티클 BOD, 솔루블 BO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된 처리수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활성 슬러지법의 원리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폭기조의 설계 인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죠? 폭기조의 설계 인자, FMB, BOD 용접부와 자, 그리고 HRT. 그리고 바로 요 폭기조에 들어있는 활성 슬러지의 농도, MLSS.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SRT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SRT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 침전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2차 침전지의 기능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넘어가는 활성 슬러지를 고액 분리하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처리수를 얻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바로 요 침전지의 활성 슬러지를 농축 저장을 하게 됩니다. 농축 저장을 하고 그 다음 기능이 바로 반송을 하는 거죠. 슬러지 반송. 자, 슬러지 반송을 하는 목적은 바로 만약 이게 없다라고 하면 슬러지는 계속해서 유출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유출이 돼서 이 안에 미생물을 고농도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고농도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슬러지를 농축해서 반송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반송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우리가 들어오는 하수는 HRT, FMB, BOD 용접부와 이와 같이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슬러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슬러지는 그 안에서 걔네에서 뺑뺑뺑뺑 돌기 때문에 여기서 유출되는 것은 여기서 잉여 슬러지로 빠지는 것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HRT가 아니라 솔리즈의 리텐션 타임은 훨씬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시간이 얼마? 3에서 6일. 그죠? 자, 그래서 HRT야 뭐 시간 단위로 갑니다만 그 SRT는 3에서 6일이 걸린다. 요게 바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전체 SRT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2차 침전지 기능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그 SRT 구하는 식이 있죠. 그죠? 요 그림 그리고 여기서 물질 수지 V, X 나가는 거 Q 들어오는 거 Q 웨이스트, Q 웨이스트.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요 그림을 가지고 식을 써서 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SRT를 우리가 현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활용하는 활용 방안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내용을 같이 언급을 해서 설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뭐 자세히 다루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13문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문제는 처음 출제된 문제지만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썰로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세 문제 된다. 그죠? 다 풀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죠? 1교시 그동안 나온 문제 중엔 쉬운 편입니다.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교시는 원래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교시부터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 2교시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한 문제, 5번 문제 하나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우리 수업 시간, 다방 클리닉 뭐 이런 데서 아주 자주 다루는 그런 내용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를 골라 우리가 6문제 중에 네 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 거죠. 네 문제를 골라 쓰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이게 문제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는 어려워야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다 쓸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요번에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은 상하수도 시험 분들 중에 중간에 가방 싸들고 나가는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자, 이렇게 그 6문제를 다 골라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요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누구나 잘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답을 잘 쓰기 때문에 누구나 답을 잘 쓸 만한 문제는 될 수 있으면 회피해야 된다. 물론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문제 안에서 내가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써야겠죠. 그죠? 쉽지가 않죠, 그게. 그죠? 어차피 합격률 5%니까 누구나 잘 썼다라고 하면 상위 5%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잘 썼다라고 합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평가다. 자, 그러면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문제는 회피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이 안 쓸 만한 문제를 손을 대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네 문제, 두 문제는 버리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자, 1번 문제부터 보면 상수관로 블록 시스템 구축 시 블록 시스템 구성 원칙과 검토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이것도 아주 유형화돼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127회 포함해서 7회 7번 출제가 됐고 수업 시간 그리고 답안 클리닉 상세히 다루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수관로 블록 시스템이란 얘기는 우리가 배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구역이 있으면 전체를 하나의 관망으로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관리도 어렵고, 그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배수 블록을 소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고지대, 저지대 따로 나눠서 고지대는 당연히 우리가 고지대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면 고지대에서 출수가 될 수 있는 압력으로 배수 관망을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지대는 압력이 너무 높아지고, 자, 압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을 소블록으로 나눠서 물론 블록별 연계는 다 해놓습니다만 저지대는 감압 밸브를 설치하고 고지대는 가압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줌으로써 우리가 누수라든가 누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수질, 수압, 유량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블록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 설명할 때 반드시 누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 관말에 압력을 얼마로 유지할 것이냐, 그죠? 바로 직결급수를 고려해서 관말 압력을 우리가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일정하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내용도 같이 연구를 해줘야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송배급수 관로의 관세척 공법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우리 관갱생에 대한 문제로 해서 5번 출제가 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관세척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최근 출제빈도 높아진 문제다.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관세척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답안 클리닉에서도 그래서 다루죠. 그죠? 관세척에서도 다룹니다. 자,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이 답안 클리닉 계속 얘기를 하니까 답안 클리닉이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수업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답안 클리닉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제가 하루에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를 출제를 하면 그걸 풀어서 이제 올려놓는 거죠. 별도 어플을 우리 이용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이런 과정이 답안 클리닉입니다. 총 6개월 과정이고요.
6개월 과정에서 다루는 문제 안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하는 과정입니다. 답안 클린이에요. 별도 과정이고요. 이거는 다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수업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출제 빈도 높아졌고 바로 131회 전 시험에도 출제되고 그 전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최근에 계속해서 출제가 된 문제다. 자, 우리가 관세척 방법 하면 플러싱이 있고, 그죠? 수화전 열어가지고 거기로 물 공급해가지고 관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아이스 피깅, 그죠? 우리가 슬러시를 주입해가지고 슬러시로 쭉 하면서 관을 세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폴리 피깅, 그죠? 피그를 집어넣어서 쭉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에어샌드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플러싱을 하게 되는 거죠. 플러싱, 물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세척을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 탁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현재 지침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탁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얼마나 세척이 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죠? 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수업 시간에 또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죠? 자, 다음 3번 문제. 상수도 송배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질 문제, 애프터그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해서 정수 처리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이러스,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죠? 4로그, 바이러스 4로그, 그 다음에 지아르디아 3로그, 크립토스포리디움 2로그. 그죠? 자, 이 기준이 있는데, 자,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탁도로 제거를 하고, 탁도로 제거되지 않은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수지에서 소독을 한다. 염소 소독을 한다. 자, 그 염소 소독할 때 우리가 관리하는 지표는 바로 소독능, CT 값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배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잔류 염소 농도를 정해두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배수 과정에서 우리가 전부 다 살균을 했다라고 봤던 미생물들이 다시 재증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수온이 높아졌다, 25도 이상이 됐다, 또는 먹이가 있다. 미생물이기 때문에 먹이가 있어야겠죠. 자, 먹이, 유기물인데 BDOC, AOC와 같은 이런 유기물들이 처리 후에 잔류하고 있다. 또는 기타 관이 정체가 되고 있다. 자, 미생물이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먹이가 있어야 되고, 정체가 돼서 증식할 수 있는 충분한 체류 시간이 나와줘야겠죠, 그죠? 자, 관 정체, 뭐 이런, 또 수온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미생물이 재증식을 하게 되면 수질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준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자, 이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수장에서의 대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송배수 과정에서 그래서 배수지에 재염소 주입을 하게 되죠. 염소를 다시 추가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주입하는 방법은 우리 배수지에서 그 가스 염소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액상으로 차염을 이용하죠. 차염수산 나트륨을 이용을 하고, 주입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피드 포워드 제어를 하게 된다. 그죠? 아주 줄줄이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 해서 쓰면 된다. 특히 소독능에 대한 내용, 방금 언급한 것 같은 소독능에 대한 내용, 재염소 주입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척 관갱생, 이것도 우리가 기존의 단답형은 그 정도만 쓰면 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관세척 관갱생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써주고, 그리고 뭐 더 써준다라고 하면은 관망에 대한 내용, 그죠? 위에 블록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죠? 수지 상식에서
격자식으로 이와 같이 블록 시스템 구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연구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반류수 처리의 필요성과 반류수 내 고농도 질소의 생물학적 제거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나오는 문제다. 자, 슬러지에 대한 내용이죠. 슬러지. 자, 우리가 그 전체 문제 이 범위를 보면 수질에 대한 내용이 있고, 대표적인 수질도 두 가지로 나누죠. 수질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고, 수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죠? 자, 수질 관리로 해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비점 오염원이었고요, 그죠? 또는 조류, 비점 오염원이고, 그 다음에 수원,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수원의 종류, 치수 시설, 그리고 각각 수원별 문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 처리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 처리,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그 다음에 상하수도 시설들의 이송 관련된 내용, 관망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망 안에서도 또 다시 조금 더 분류를 하면 펌프 시설에 대한 내용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상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 그 중에 슬러지 쪽에서는 요번에 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슬러지 쪽 내용을 보면 농축, 소화, 탈수, 그 다음 탈수 케이크를 자원화하는 내용, 이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출제해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를 먼저 출제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기성 소화다라는 거죠. 현기성 소화. 자, 그래서 현기성 소화 쪽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상하수도 기술사 문제 전체를 통틀어서 현기성 소화 문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다 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문제, 두 문제 반드시 출제를 해야 되는데, 현기성 소화를 빼고 예를 들어 자원화, 요즘 자원화 할 것도 없는데 자원화 출제한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출제하기 좀 어렵겠죠. 그럼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게 현기성 소화다. 현기성 소화, 그러면 현기성 소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현기성 소화가 있겠고, 현기성 소화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이용 설비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그죠? 에너지화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바로 소화 탈리액입니다. 물론 농축수, 탈리액 다 포함해서, 그죠? 현기성 소화가 현기성 소화조를 두게 되면 바로 이 반류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작년에 그 바이오가스법 이제 시행이 됐죠, 그죠?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기존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만 가지고 현기성 소화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즉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 이외에 유기성 폐자원을 갖고 와서 통합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유기성 폐자원이라고 하면 가축 분뇨, 음식물 폐기물, 분뇨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와서 현기성 소화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반류수 농도는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반류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다시 그 1차 침전지 쪽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 메인스트림 쪽에서 다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류 처리한다고 해서 반류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량이 유입하수에 비해서 한 0.2에서 0.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그 양도 늘어나겠지만 농도가 훨씬 더 늘어나서 하수 처리장에 부하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부하라고 하는 것은 TNTP를 얘기하는 거예요. TP 부하로 작용을 하게 된다. 자, 얘가 부하로 작용하게 되면 처리수, 방류수의 수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류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둔다는 거죠. 별도로 처리를 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반류수 처리 시설인데, 자, 그래서 반류 처리의 필요성, 뭐 지금 얘기한 내용이죠, 그죠?
설명하고 반류순의 고농도 질소의 생물학적 제거 기술 동향. 자, TNTP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TN은 질소죠, 질소.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공정 하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암모니아 스트리핑, 일반적인 BNR이라고 얘기하는 질산화탈질법, 또 하나가 아나목스,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암모니아 스트리핑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안 된다. 질산화탈질, BNR, 일반적인 질산화탈질법, 외부 탄소이 필요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넓은 부지에 처리 시설이 필요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나목스로 가야 된다. 그죠? 여기 키워드는 바로 아나목스다. 자, 최근 동향이니까 이 각각의 공정별로 쭉 설명해주고 아나목스로 가야 된다. 물론 질소에 대해서만 물었지만 이는 맵으로 가야 된다. 그죠? 맵으로 회수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자, 핵심 문제입니다. 자, 핵심 문제. 제가 얘기하는 예상 문제라고 써놨지만 핵심 문제죠. 행위성 소화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죠? 자, 핵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출제될 문제를 핵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누구나 준비해서 잘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핵심 문제들을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핵심 문제를 접근하는 요령. 첫 번째, 회피. 첫 번째 회피입니다. 남들 다 잘 쓰니까. 다른 문제, 남들 손 안 댈 문제를 손대는 게 점수도 잘 나온다. 회피. 회피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실제 이런 문제, 반류순 그래도 조금 더 나오는데 형식성 소화 문제 뒤에 우리 4교시에 나오는 형식성 소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썼다라고 해도 60점 간신히 넣습니다. 점수 안 줘요. 자, 상위 5%에 드는 답안이 60점 간신히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례를 써야 된다. 반드시 사례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사례, 아나목스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하수관로 관정부식의 과정과 관정부식 방지 대책 중 약품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관정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주 답안 클리닝 하시는 분들 저번 주 문제였죠, 그죠? 6개월마다 반복되니까 그 전에 푸신 분들은 그 전에 풀어봤겠고요. 자, 이 문제도 단골 문제입니다, 그죠? 인버터와도 관련된 문제죠, 그죠? 인버터와도 관련되는데, 즉 우리가 하수 관로에서 침전물이 퇴적이 되게 되면 여기서 혐기화, 현기성 미생물들에 의해서 현기화가 되면 현기성 미생물들에 의해서 황화수소가 발생을 한다. 자, 관로가 있으면 자, 여기 퇴적물들이 있게 되면 여기서 황화수소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황화수소가 발생을 한다. 자, 얘네들이 관로는 상대 습도가 포화 상태일 테니까 당연히 위에 결로가 생겨 있겠죠, 그죠? 결로가 생겨 있을 거다. 이 결로에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는데 녹아 들어가서 황산이 농축이 되기 시작한다. 자, 황산이 농축이 되면 이 콘크리트 재질과 반응을 해서 콘크리트, 즉 그 시멘트가 석고가 된다는 거죠. 석고가 되면 당연히 석고는 물 잘 흡수를 하죠. 팽창을 하게 되는데 팽창을 하면서 강도가 떨어져서 위에가 폭삭 내려앉는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관의 머리 부분, 정수리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관정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관정부식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원리 설명해주고 방지대책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퇴적물이 퇴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속을 유지해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경을 줄여준다라든가, 그죠? 또는 역구배가 발생한 경우, 관로가 이렇게
내려가 쭉 이렇게 구배를 갖고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역구배가 이와 같이 형성이 된 경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거죠. 역구배 구간. 자, 여기는 항상 퇴적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퇴적되고 여기서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서 황화수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책이라고 하면 퇴적이 안 되게 하는 대책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미생물을 살균해서 제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겠고, 또는 혐기화가 되지 않도록 통기를 계속해서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관 자체가 그런 황화수소에도 버틸 수 있는 그 내식성 재질로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뭐 라이닝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자, 이와 같은 방법인데 그 중에 바로 약품 주입을 해서 미생물을 살균시켜주는 겁니다. 방법은 뭐 산화제 또는 살균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약품들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어디에 주입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죠.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설계 기준에 보면 사례 그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사례인데, 그래서 여기는 찰염을 주입을 하는 거죠. 찰염. 자, 찰염을 주입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황과 철이 결합을 해서 슬러지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황화수소 발생을 억제를 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너무하다고요? 거기까지 안 써도 살균 관정부식에 대한 원리 쓰고 그 중에 대책들 쓰고 그 안에서 미생물 이 살균제 또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살균하는 방법, 그 산화제는 어떤 가지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써도 점수는 나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이런 설계 기준에 있는 내용 중에 좀 특정 부분을 좀 출제한 문제다 원래는. 자, 그런 문제고요. 자, 다음 6번째, 배수지의 목적과 유효 용량 결정 방법. 자, 요거 11번 출제가 된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도 아주 상세히 다룹니다. 그죠? 그리고 저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하죠. 자, 우리가 배수지라고 하면 자, 정수장이 있습니다. 정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로로 쭉 연결이 되겠죠, 그죠? 자,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는 형태는 물 생산 양은 우리가 물 사용하는 날 중에 쭉 매일 365일 중에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날의 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즉 우리가 물 사용량 중에 1최대 급수량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형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루에 2번 취사 시간, 오전, 저녁 때 피크 유량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피크 유량, 약 한 2.5배 정도 되는 피크 유량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오면 안 된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관로 배급수망은 시간 최대 용량으로 설계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정수장 1최대로 설계를 하고 관로는 시간 최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 변동 용량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간에 바로 배수지가 된다는 거죠. 배수지. 물론 배수지의 기능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그 배수지의 목적, 그죠? 여러 가지 쭉 내용 설명해주고 그 안에서 유효 용량 결정 방법, 즉
시간 변동 용량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 유효 용량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면적법, 두 번째 유량누가 곡선법, 세 번째 유사시설 참고법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안에서 유사시설은 빼더라도 유사시설 참고는 한 줄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중에 면적법, 유량누가 곡선법에 대해서 그림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저수지 유효 용량 산정하는 내용, 그리고 배수지, 그리고 유량 조정조, 하수 처리에서 유량 조정조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문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출제가 됐죠.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보면 5번 문제 요거 그죠? 요게 요 약품집 방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요거만 좀 까다로웠어요. 요거만. 하지만 몰라도 쓸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다 예상 문제에서 출제가 됐죠. 예상 문제, 핵심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네 문제 골라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전혀 문제 없는 게 문제다. 라는 거죠. 자, 2교시까지 봤는데 관연도에 비해서 더 쉬워졌습니다. 더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